반갑습니다. 고객지향적 유통관리 2015년에 제3판으로 나온 학현사의 고객지향적 유통관리의 제2장 소매상 중에서 이제 점포형 소매상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내용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남홍이고요. 지금부터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내용은 쇼핑센터의 현황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요. 소매상의 본질과 중요성, 그리고 한국의 소매업 부분, 그 다음에 소매업의 유형, 이렇게 구분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쇼핑센터 현황과 발전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총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대로 10개의 종류로 10가지 종류로 이렇게 쇼핑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 리저널 센터부터 해서 에어포트 리테일까지 전반적인 부분인데요. 책에 있는 부분을 좀 캡처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역시 일본 부분입니다. 일본은 이제 쇼핑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1950년대부터 지하 상가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쇼핑센터를 5가지 카테고리를 좀 구분을 좀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복합 쇼핑몰, 패션 빌딩, 지하 상가, 아울렛 형태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발전 과정은 위에 보시는 대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복합 쇼핑몰입니다. 1989년도에 쇼핑 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서울 잠실 롯데월드 쇼핑몰이라고 하는 부분이 최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대표할 수 있는 그 복합 쇼핑몰로는 이제 롯데월드몰, 또 코엑스몰 비롯한 뭐 부산 센텀시티에 있는 몰까지 대표적인 복합 쇼핑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소매상의 본질과 중요성이 이제 큰 꼭지의 하나인데요. 소매업의 어떤 정의로 보면 소매상이란 개인적인 또는 혹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해서 구매하려는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상인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소매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분류 형태를 3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뉘어 놨는데 규모별로, 그래서 매출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기도 하고, 업태별로 해서 재래시장부터 해가지고 회원제 창고형 도소매업 등까지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점포 소매상의 경우에는 이제 방문부터 해서 직접 판매, 또 인터넷 등을 이용한 통신 판매까지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매상의 어떤 기능으로 보면요, 제조업체로부터 이제 도매상, 그리고 이제 소매상과 소비자까지 유통 경로상의 마지막 단계인 최종 소비자와 접촉하는 부분이 바로 소매상이 되겠습니다. 그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시는 바대로 크게 4가지인데요. 상품 구색을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자체 신용 정책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 금융 기능을 수행한다. 결국 뭐 신용카드 결제라거나 또는 뭐 상품권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신용 정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AS라거나 배달 설치, 그다음에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게 소매상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소매상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는 그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 이론들이 3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크게 소매업 수레바퀴 가설이라고 하는 이론과 또 소매 수명주기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론들,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소매업 수레바퀴 가설 부분은 맥레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요. 소매업태가 일정한 주기를 두고 순환적으로 변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초기의 도입 단계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전인 상향 이동 단계,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서비스가 경쟁에 뛰어드는 그런 단계인 무력화 단계 등을 단계를 이렇게 계속 순환적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소매업 수레바퀴 가설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매 수명 주기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초기의 어떤 도입기라고 보는 건데, 초기 성장기에 그 다음에 성장기, 그러니까 가속 성장기죠. 그리고 이제 성숙기, 쇠퇴기 형태로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좀 다시 이제 명칭을 좀 정리를 해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이렇게 수명주기 단계를 이렇게 나눈 그런 내용들이 지금 표와 같습니다. 이 표는 책에서 이제 캡처한 그런 내용이니까요. 결국은 이제 경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어떤 형태의 경쟁이 이루어지느냐, 또 가격이나 투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주요 관심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수명 주기의 단계별로 이렇게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표로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기타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세 번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은 총 세 가지 형태를 제시를 하는데, 소매 아코디언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구색이 아니고 구색이 되겠습니다. 제품 구색의 변화에 따라서 소매 업태가 자꾸 변한다라는 얘기고요. 아코디언 부분은. 그래서 어떤 때는 수축되었다, 어떤 때는 팽창되었다, 이렇게 자꾸 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코디언이라는 이름을 쓴 것 같고요. 변증법적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소매상이 정반합의 그 과정으로 해서 진화 발전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요. 자연 도태설은 이제 환경에 적응하면 생존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이제 적응하지 못한 부적합한 소매상은 바로 도태한다라는 자연 도태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큰 꼭지의 두 번째로 한국의 소매업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역사를 네 단계로 구분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1기로 보면 1967년까지를 의미하는데, 주로 이제 재래시장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그런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2기의 경우에는 이제 1980년까지 1기 이후로 해서 근대적인 어떤 유통업의 본격 도입기가 돼서, 이때 이제 백화점과 슈퍼마켓 등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요. 어떤 현대적인 어떤 유통기구가 도입이 된다라는 거고요. 제3기로 보면은 80년대와 90년대 중반까지인데요. 백화점이 이제 다점포화되고 슈퍼마켓은 오히려 성장이 둔화되고, 그리고 이제 1980년대 이후에는 중반 이후에는 이제 외국 업체와의 제휴라던가 어떤 독자 기술의 어떤 편의점 등이 이렇게 도입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4기의 경우에는 1990년대 후반 이후인데요. 가격 파괴형 이제 할인점이나 창고형 도소매점, 또 인터넷 온라인 소매점 등이 이제 출현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총 4단계의 소매업 역사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꼭지의 그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 번째 꼭지인 이제 소매업의 유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매업의 유형 부분에서 보면 점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점포 소매상과 무점포 소매상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매 점포의 믹스 전략에 의해서 이제 총 10가지의 구분의 점포 소매상과, 그리고 이제 6가지의 무점포 소매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제2장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대로 점포형 소매상을 소개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부분 중에서 바로 이 점포형 소매상 부분인 이 10가지의 형태를 제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다만 용어적인 측면에서 약간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여기는 10가지로 정리해서 제시를 했지만 이후에 이제
제시해 드리는 상세한 내용에서는 총 9가지 형태의 소매 점포 유형으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총 9가지 형태를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입니다. 편의점인데요. 편의점 부분은 24시간 연중 무휴로 해서 시간 편리성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접근이 용이함으로 해서 공간 편의성을 제공하고, 다품종 소량으로 제시를 해서 상품의 편의성을 이렇게 제시를 함으로 해서 편의점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슈퍼마켓보다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위치적인 효용과 접근 편의성을 고려해서 슈퍼마켓보다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요즘은 이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이용해서 가맹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국내에 다 그 운영이 되고 있는 형태인데, 도입 시기는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1946년에 이제 세븐일레븐이 최초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1966년에 마이숍이라고 하는 부분이 개점이 됐고, 국내에는 이제 1989년도에 역시 세븐일레븐이 최초의 개점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는 게요. 전부 다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세븐일레븐이 중요한 부분의 이슈인 건데, 어떤 얘기냐면, 실제로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 태동한 그런 편의점인데요. 이후에 미국에서는 사실상 이 편의점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이 부분이 일본에 그 매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븐일레븐이 일본으로 매각이 되면서 일본이 세븐일레븐의 본사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후에 일본에서는 세븐일레븐이 가장 그 대표적인 어떤 편의점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되고요. 우리나라는 역시 일본을 통해서 세븐일레븐이 들어왔지만, 또 다른 에피소드는 초창기에는 세븐일레븐이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걸로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풍부한 자금을 투입하지를 않고, 그리고 이제 입지가 조금 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다가 출점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경영 기법 자체가 굉장히 조금은 부족한 그런 부분 상태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초기에 편의점들이 경영 악화에 시달리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2000년대 이후에는 다시 재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최근에까지도 급성장하고 있는 성장기에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편의점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워낙이 많이 생겨서 성숙기에 접어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슈퍼마켓입니다. 슈퍼마켓 부분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30년도에 30년에 이제 처음으로 개점이 돼서 이미 1970년대 성숙기에 접어들었기는 했지만, 이제 비식품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확대하고 대형화함으로 해서 지속기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년 정도가 늦은 1950년대 전반부에 최초로 등장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백화점이나 양판점 등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성숙기에 진입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국내는 이제 그 이후에 1960년대에 이제 슈퍼마켓이 이제 최초로 생성이 돼서 지금 이제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제 유통시장 개방이나 신업태 출현으로 해서 굉장히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슈퍼마켓이 가장 아마 소매 유형 중에 국내에서는 가장 지금 재래시장 다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로 이제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의 경우에는 이제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역사가 깊은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1852년에 최초로 백화점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1870년대에 이미 도입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0년, 50년, 그리고 60년대, 그리고 70년대에 다시 패션 부분으로 이렇게 점점 변신을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꾸준히 지금 소매업의 형태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 중에 한 분야가 되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보다 약간 늦은 1900년대가 되겠습니다. 900년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류점이 주로 백화점화 했다고 보면 이제 일본은 포목점이 백화점화한 그런 경우고요. 1950년, 60년대에는 굉장히 급속히 성장했다가 그 1970년대에 들어서 이제 백화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기존의 백화점과 어떤 그 양판점 간의 어떤 경쟁이 심화되면서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일본에서는 백화점 간의 M&A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늦었지만 이제 196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신세계 백화점, 미도파 백화점이 이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 부분까지도 효율성과 다점포 전략으로 이제 지속히 성장을 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 전문점입니다. 전문점의 경우에는 이제 취급하는 제품결이 한정되어 있지만 다양한 품목들을 취급을 한다라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가전 제품이나 오디오 또는 의류 제품, 또 운동용품이나 가구, 서적 등의 이렇게 전문 부분을 좀 판매하는 점포를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뭐 가전이나 의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성숙기에 접어든 것 같고요. 그렇고 이제 가구나 서적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최근 들어서는 그 깊이를 상당히 더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류, 가전, 전기, 컴퓨터에 양말 또는 스포츠 의류, 액세서리 뭐 이런 부분까지 전문점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도 하고 친환경 유기농 그 전문점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초록마을이라는 그런 브랜드와 올가홀 푸드라고 하는 유기농 전문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기존의 전문점 중에서도 더 깊이 있게 제품 구색을 맞춰가지고 뭐 친환경이나 또는 어떤 특수 운동용품 뭐 이런 형태의 굉장히 깊이를 더 더해가는 전문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형 마트가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흔히 할인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박리담의 원칙에 입각해서 전국의 유명 상표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대규모 점포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제 분류 측면을 보면 디스카운트 스토어, 슈퍼센터, 하이퍼마켓, 회원제 도매 클럽, 홈센터, 아울렛 등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대형 마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48년에 시작을 해서 이제 저렴한 가격과 그리고 이제 광범위한 제품으로 깊이는 좀 얕은 형태를 취하는 형태로 운영이 됐고 우리나라는 1993년 11월에 이제 이마트가 효시가 됐는데 그 이마트 이후에 롯데마트, 킴스클럽 등이 이제 추가됐고 외국계 기업으로는 이제 까르푸, 홈플러스, 월마트 등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적으로 보면 그 미국과 좀 다른 게 식품 비중이 좀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좀 특징적인 게 국내에서는 이제 복층식 매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미국하고는 좀 다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에피소드로 보면 월마트 같은 경우에 1998년도에 그 한국 시장에 진출했는데 채 10년을 버티지 못하고 이제 2006년도에 철수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다점포망이라든지 현지화 전략이 미비했고 그리고 이제 토종 할인점들이 워낙에 선전을 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특히 그 현지화 전략 부분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특징적인 부분에 뭐 식품이라거나 또는 복층 구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국내의 어떤 특성에 맞는 형태로 이렇게 대형 마트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워낙에 이제 글로벌 전략에 맞춰서 월마트가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한국에서는 시장을 이제 철수하게 되는 그런 불운을 맞게 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대형 전문 할인점입니다. 한 가지 상품군을 깊게 취급을 하고요. 할인점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소매 형태인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글로벌 기업인 이케아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1970년대에 등장을 했고요. 80년대와 이제 90년대에 급격히 성장을 했는데, 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1990년대에 아주 급성장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1994년에 도입이 돼서 쭉 진행이 되는데 하이마트나 전자랜드 그리고 이제 토이저러스나 오피스 디포, 이케아 뭐 이렇게 쭉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성장이 부진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포지셔닝 부분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할인점과 인터넷 쇼핑몰 성장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공간을 확보하는 기회를 좀 잃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비용이 너무 상승을 하다 보니 대형 전문 할인점으로 이렇게 만들기가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은 아마 부진한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제 회원제 도매 클럽입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빅마켓 뭐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1976년도에 만들어져서 회원제 도매 클럽을 운영을 좀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굉장히 다른 어떤 소매업 형태와 비슷한 시기에 도입은 됐으나 재밌는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예컨대 신세계백화점이 프라이스 클럽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빅마켓 등이 생겨나긴 했지만 문제는 신세계백화점은 프라이스 클럽을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매각을 하게 됩니다. 매각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보시다시피 채 15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는 동일한 계열사인 이마트에서 결국은 트레이더스라고 하는 또 도매클럽을 다시 개점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성공하지 못하고 매각 처리를 했는데 결국은 다른 브랜드로 결국 15년 후에 다시 개점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에피소드도 하나 있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드럭스토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이제 조금 늦은 시기에 시작됐는데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찍 이 드럭스토어가 생겨났었습니다. 그래서 1879년도에 켄터키주, 그 다음에 1901년도에는 최초의 어떤 현재 형태의 어떤 드럭스토어가 월그린이라고 하는 1호점이 생겨나면서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의약품이라거나 화장품, 생활용품이나 식품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복합 점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는 올리브영 그리고 이제 왓슨스나 W 스토어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대기업 계열이고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취급이 이제 주를 이룬다라는 게 공통점이 되겠는데 약간 또 다른 점이라고 하면 W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약국 내에 샵인샵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원래 그 드럭스토어의 원형에 굉장히 근접한 그런 부분으로 그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올리브영이나 왓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헬스나 뷰티 매장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약간은 좀 구별이 되는 그런 판매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여집니다. 소매업 형태의 마지막인 양판점입니다. 양판점의 경우에는 이제 의류나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해서 다품종으로 대량 판매한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체인형 도매점이라는 거고요. 또 체인형 대형 소매점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형태로 보면 형태와 상품 구성은 백화점과 비슷한데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백화점보다는 저렴하고요. 백화점과 할인점의 어떤 중간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60년부터 80년대에 백화점과 할인점 성장으로 해서 이미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본에서는 좀 특징적으로 슈퍼마켓에서 오히려 이제 양판점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킨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중 양판점이 그닥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 그런 케이스에 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어떤 중하위 계층의 경우에는 백화점으로 좀 그 고객층이 흡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저가 상품에 대해서 자체 개발이 좀 많이 미흡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체인화 부분이 좀 저조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규모의 경제가 제대로 되지를 못하니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품질도 워낙이 낮은 품질의 제품들을 판매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양판점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소가 바로 그 사례가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성장을 해오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도 한데 1997년도에 최초 개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기준으로 해서 1000호점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니까요. 그 경쟁력의 여러 가지 어려움, 국내의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기 위한 경쟁력 요소들이 바로 이제 원가 절감, 또 가격 대비 성능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관리한다. 또 자동화나 또는 물류 시스템을 갖추는 것 등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게 됨으로 해서 다이소라고 하는 부분은 성공적인 사례로 이렇게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해서 점포형 소매상에서 나오는 소매업의 유형들을 쭉 살펴보았고요. 살펴본 부분들을 국가별로 약간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소매점의 경우에는 지금 백화점이나 드럭스토어 같은 경우는 워낙이 1900년 이전부터 쭉 이렇게 성장을 해오던 그런 소매점 형태이기도 한데요. 그 이외에는 대부분이 주로 이제 슈퍼마켓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1940년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회원제 도매클럽이나 대형 전문 할인점 이런 부분들은 1970년대 중후반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됐다가 일부는 성숙기에 이미 접어들어서 쇠퇴기에 좀 들어간 부분도 없잖아 보이기도 하고요. 하는데 어쨌거나 좀 빨리 시작하고 대신에 시기가 약간씩 좀 보시다시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씩 다른 시기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은 굉장히 1900년 초부터 시작을 해서 일찍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편의점과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시기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슈퍼마켓을 통해서 양판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성이 되다 보니까 양판점은 슈퍼마켓과 좀 겹치는 그런 시장을 만들게 됐고 대형 전문 할인점도 1990년대에 초반에 들어서서 시작을 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그 사례 부분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서 형태가 지금 5가지 형태만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제 보시다시피 국내입니다. 국내는 저희가 조금 더 구분을 좀 지어서 10년 단위로 이렇게 잘라봤더니 국내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화점들도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돼서 슈퍼마켓과 백화점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형태를 보시면 전부 다 보시는 대로 1990년도부터 해서 2000년대 초반에 해당되는 부분에 거의 동시다발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거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시기에 전부 다 이 소매 점포형 소매점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이제 1990년도에 유통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만큼 활성화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여지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형태와 관계없이 상호 간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포지셔닝을 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고 또 지금 그런 부분으로 해서 특히 이제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쇠퇴기에 접어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성숙기 또는 성장기 또 쇠퇴기 그 시기를 점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그 치열한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제2장 소매상 부분의 점포용 소매상에 대한 부분에서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내용을 좀 보시는 대로 총 9가지 형태의 점포용 소매상들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좀 장황하게 좀 설명드린 것 같지만 내용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더 많은 부분들이 좀 그 유통 사업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나타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상 정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